안녕하세요. 연말인데 안 기쁘신가 봐요. 예. 먼저 많은 분들이 테크노닉스 제품 많이 보셨는데요. 저희가 용어도 어렵고 또 제품들이 트렌드나 이런 것들도 좀 잘 파악이 쉽지 않아갖고 오늘 이번 시간에는 저희 제품에서 잠깐 살짝 설명드리고 뒤에 가서 용어적인 것도 설명드릴 거예요. 아주 좀 쉽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 특히 대기업, 삼성이나 LG나 하이닉스나 이런 데 쪽에서 가장 핫 이슈가 되는 거는 사실 보시면 이 하이스피드 시리얼 쪽이라고 합니다. 하다 보면은 여기 보시면 PCI Express, HDMI, DDR, 디스플레이 포트, MIPI, MHL, USB 3.10, 3.1 이런 것들이죠. 이제 그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도 USB 포트를 많이 USB 메모리 스틱을 사용하지만 예전에 2000년 초만 해도 USB 2.0이 나올 때는 대단했었습니다, 사실요. 왜냐면 USB 2.0이 그전에 나올 때 USB 1.1이었어요. 기껏해야 키보드 정도? 메모리 스틱에서도 거의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때 전송 속도가 한 12Mbps였거든요. 12Mbps. 근데 그게 2001년에 딱 되면서 USB 2.0을 인텔에서 발표하면서 480Mbps가 됐어요. 무려 한 40배 정도 속도가 올라갔죠. 그러면서 이 PC에서 획기적으로 변한 게 있습니다.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가 없어져 버렸어요. 플로피가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로피가 없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혼란을 느꼈죠. 그게 이제 USB 대체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CD가 계속 장착이 돼 있고, 지금은 좀 지나가다 보니까 지금 CD도 다 없어지려고 해요. 다 USB로 다 대체가 됐죠. 그 이유가 USB 2.0이 또 USB 3.0으로 해서 또 업그레이드 됐거든요. 그때 이제 한 게 480Mbps에서 5기가로 10배 정도 또 뛴 거죠. 좀 있으면은 USB 3.1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3.1 나오면은 그게 다시 2배로 뛰어서 10GBps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새로운 니즈가 시장이 개척이 되고 또 많은 업체에서는 메모리 스틱 같은 거 또 아시겠지만 하드디스크 여러분들께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보면은 이렇게 두꺼운 걸 큰 걸 들고 다니는데 요즘은 조그마지 않습니까? 조그매서 거기다가 전원도 필요 없이 그냥 단순하게 USB에다가 껴서 우리 핫 플러그라고 하죠. 그냥 꼽아서 그냥 바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들어가게 돼 있죠. 그게 이제 가능한 건 속도가 엄청 빨라지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기술들이 PCI Express는 그래픽 관련된 거죠. SATA, HDMI 이런 것들이 가장 크게 많이 되어갖고 아마 쪽 TDM 쪽에 가다 보면 항상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해서 요즘 보면은 대부분의 인베디드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면 인베디드라는 자체가 뭐냐면은 어떤 기계적 장치가 있으면 제어질 수 있는 어떤 전자적 부품들이 들어가 있는 게 제어 장치가 들어가 있는 게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베디드 시스템 들어가면은 우리 시계 같은 거 보면은 알람 같은 거 맞추거나 알람을 맞추고 이런 것들은 조그맣게 이제 전자부품들이 들어가 있죠. 그런 것도 인베디드라고 얘기를 해요. 대부분의 인베디드가 지금 다 들어가 있죠. 요즘 IoT라고 얘기하는 것도 대부분 센서가 들어가 있고 조종하는 게 들어가 있으면 다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사용하는 것들은 크게 하이스피드가 아니라 스피드가 낮아요. 그 스피드가 낮은 게 이제 보면은 거기 그러니까 I2C라든가 SPI라든가 캔이라든가 이런 아주 린이라든가 이런 쪽에 아주 스피드가 낮은 또 시리얼 데이터 통신이 들어가고요. 또 그런 것들을 또 가능케 해주는 게 뭐냐면은 FPGA에서 커스텀화된 대한 칩이라든가 아니면은 일반 상용화된 칩에다가 안에서 CPLD라든가 프로그래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안에 로직을 변경시켜서 우리가 맞는 설계를 해서 그 칩을 사용하게 돼 있죠. 그게 이제 FPGA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DDR도 메모리가 또 많이 나와 있고요. DDR 메모리는 이제 LPDDR이라는 것도 있고 GDDR이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그래픽 쪽으로 쓰는 건 GDDR이라고 얘기하고 노파워 쪽으로 쓰는 건 LPDDR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DDR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DDR도 DDR1, 2, 3, 4가 나왔고 GDDR도 GDDR4, DDR4, 5, LPDDR3, LPDDR4 이런 쪽에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아마 하이닉스나 이런 데서 삼성전자나 화성사업장 이런 데서 나오는 것들은 다 이 DDR 관련된 이슈들이고
되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런 걸 측정하기 위해서는 주로 저희가 주로 많이 쓰는 장비들이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오실로스코프입니다. 왜냐면 예전에는 오실로스코프가 사실은 이렇게 윈도우가 탑재되지 않았을 때는 단순하게 오실로스코프가 되게 용도가 좀 한정적이었어요. 근데 지금 오실로스코프는 윈도우가 탑재가 되면서 스마트폰처럼 스마트해졌어요. 그래서 모든 기능이 많이 들어갔어요.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지금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것들은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 그런 제품을 계속 제가 론치하려고 하죠. 왜냐면 윈도우가 깔려 있다 보니까 어떤 소프트웨어가 얹으면 새로운 것들을 테스트할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앞에 있는 것들에 그런 규격을 테스트할 때 사실 고객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이걸 딱 뜯어보면은 이 뒤에 가면 앞에 이런 게 있지만 이 인터페이스가 USB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뒤를 이렇게 넘겨봐도 이렇게 보면은 잘 알겠지만 네, 이렇게 이더넷도 있고요. USB도 있고 USB도 호스트 있고 저기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BNC 케이블, BNC 쪽 포트가 있고요. 이런 포트에서 테스트를 하고 싶어해요. 근데 사실은 엔지니어들이 대부분이 이거를 개발할 때 어려운 게 뭐냐면 이거 하나 안에 있는 컨셉 잡아서 이거 개발하기도 어려운데 여기 나오는 출력 포트 하나하나 대해서 스펙을 다 알고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USB 같은 거나 뭐 DDR 같은 뭐 칩을 테스트한다거나 아니면 뭐 SATA라든가 아니면 HDMI라든가 이런 포트가 나오면 그 포트 하나 테스트하는 게 뭐 한 400P 정도 되는 스펙들이 있어요. 그 스펙을 다 테스트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테스트할 때 여기 안에 보면은 다가 컴플라이언스 소프트웨어라는 걸 집어넣어서 스펙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 스펙에 맞게 자동적으로 테스트 해줄 수 있게 그런 것들을 그 스펙들 자체 그리고 또 세사하는 방법들 그리고 또 얘를 자동화하게 하는 걸 넣어놨죠. 그래서 지금은 하드웨어도 변모를 많이 하고 있지만 소프트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규격에 대한 테스트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예전에는 오셨을거고 굉장히 한정적으로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그리고 간단하게 했고 또 되게 한정적으로 했던 것들이 굉장히 광대역으로 변모를 해버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로직 아나라이저도 있고요. 스펙트럼 아나라이저도 있는데 사실 스펙트럼도 상당히 이제는 뭐냐면 사실 주파수가 새로운 장비를 텍토닉에서 발표한다 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높은 주파수대를 막 갖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 뭐냐면은 예전에는 딱 나눠졌어요. 오실로스코프는 좀 낮거나 약간 중간 주파수 뭐 한 100메가, 500메가 그때 2기가, 5기가 이 정도의 낮은 주파수 쪽으로 얘기했는데 지금은 오실로스코프가 스펙트럼의 그 범위를 넘어가 버릴 거예요. 좀 무슨 얘기냐면 스펙트럼은 사실 되게 높은 주파수를 보려고 스펙트럼 많이 사용했었거든요. 우리가 보통 내가 만약에 한 5기가짜리 신호를 보겠다. 그러면 오실로스코프로 5기가짜리 신호를 정확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거를 스펙트럼으로 본 거예요. 왜 분석하고 싶어도 분석할 방법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오실로스코프가 밴드위스가 계속 확장이 되다 보니까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RF라는 것도 있지만은 오실로스코프를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디지털 RF라는 말도 많이 써요. 디지털 RF. 디지털 RF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이미 안에 있는 보드라든가 PC라든가 자체가 흘러가는 주파수들이 이런 것들이 예전에 100메가, 200메가 대의 어떤 유선을 상에서 하는 게 아니라 RF 대역에 기가대까지 5기가, 10기가대역까지 가기 때문에 RF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제 디지털 신호가 왔다 하면서 유선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디지털 RF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 것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오실로스코프가 굉장히 높은 밴드위스의 오실로스코프가 나오고요. 또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시그널 제너레이터라는 게 있어요. 제너레이터라는 얘기 뭐냐면 어떤 신호를 발생해 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신호를 할 때는 테스트할 때는 우리가 보시면 하나 테스트 폰이라든가 뭔가 테스트 해주려면 기본이 되는 표준되는 게 뭔가 시그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시그널을 넣었을 때 얘는 이상 없이 동작을 해야 돼. 예를 들어 TV라는 거 있죠. TV가 고장이 났어요. 근데 TV가 고장이 났는데 아예 얘가 화면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 아예 전원이 안 켜지면 고장이 쉽죠. 이거 보면 뭐 전원 장치가 고장 났거나 아예 디스플레이 고장 났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화면상에서 영상이 나오는데 지시하고 흔들려 영상이 흔들려. 그럼 그 원인이 뭐냐 이거죠. 뭐가 문제냐? 그러면 이게 디스플레이가 문제냐? 아니면 전반적으로 노화가 됐냐?
그때는 뭐냐면 혹시 안테나에 들어오는 그 신호 자체가 그렇게 안 좋은 건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TV 쪽에다가 수신단에다가 이상적인 신호, 그림 깨끗한 신호를 보내준다 이거죠. 보냈을 때 화면상에서 안 나오면 이거는 저기 뭐야 들어온 수신단은 문제가 없고 이걸 재현하는 쪽에서 문제가 되는구나 라는 쪽으로 또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렇게 시그널 제너레이터, 시그널 제너레이터 신호를 발생해주고 그걸 측정할 수 있는 오실로스코프가 있고 또 RF 영역을 측정할 수 있는 스펙트럼, EMI죠. EMI 관련 쪽도 한 게 있고요. 또 디지털 분석을 하기 위한 로직 하나 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이렇게 이런 쪽으로 해서 솔루션 자체가 약간 토탈 솔루션 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이제 텍토닉스가 또 계속 진보하면서 트리거라는 쪽을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뒤쪽에 가면 트리거가 뭔지를 아마 얘기할 건데 트리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파형이 이렇게 있죠. 이 파형은 사실 주파수가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뭐 1mbps, 뭐 10mbps 되면은 엔지니어들 되게 막 우습게 생각해요. 뭐 10m, 1m면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실제로 신호가 엄청 빠릅니다 이게. 1메가라고 하면은 1메가면 10의 6승이에요. 메가라는 게. 기가라고 하면 10의 9승이고요. 테라라고 하면 10의 12승이에요. 그러면 1메가라고 하면은 저기 1초에 100만 개의 비트가 날아가야만이 1메가예요.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파형을 볼 때 1초에 한 10개? 15개 정도가 지나가는 그 정도를 볼 수 있어도 사실은 1메가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오실로스코프라는 그 개념 자체가 오실로라고 해서 오실로스코프가 라는 개념 자체가 오실로라는 게 뭐냐면 오실레이션이라고 해서 이게 진동이라는 거예요. 진동. 그러니까 파형이 진동하는 하고 스코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동하는 걸 본다는 개념이 오실로스코프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파형이 이렇게 사인파, 구형파, 상파 이런 것들의 파형 모양을 보는 게 오실로스코프인데 이 중에 이제 이 파형을 사람 눈에 잘 보기 위해서는 이거를 항상 일정한 순간에 멈춰져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그거죠. 자, 저 사람이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남자 같으면 몸이 잘생겼어. 몸이 굉장히 좋아. 얼굴도 잘생겼어. 근데 그 사람이 막 빨리 지나가면 뭐 잘생겼냐는 얘기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딱 어떻게 돼요? 스틸컷이라고 해서 딱 어떤 무대 방향으로 멈춰서 포즈를 잡아라. 멈춰 서 있어라. 그래야 사진도 찍고 딱 보고 잘생겼네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확 지나가면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트리거라는 의미는 뭐냐면 화면상에서 파형을 정확한 위치에 싱크를 맞춰갖고 정확한 위치에서 이렇게 딱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보면 이게 멈추는 게 아니거든요.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항상 일정한 위치에 놔둬갖고 우리가 파형을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파형이 이게 사인파가 나왔는지 사인파라면 이런 식으로 산 모양을 나오는 게 사인파고요. 이렇게 또 상악파라고 하면은 좀 이따 뒤에 설명드립니다. 상악파는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 톱니바퀴식으로 된 걸 상악파라고 하고요. 또 구형파라고 하는 거는 사각파 형태로 된 파형. 그 사각파 형태 나오는지 그리고 찌그러진 곳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화면에 이렇게 일정하게 모양을 갖고 있고 또 이 정확한 위치에서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확한 위치에 싱크를 맞춰서 딱 잡아주는 걸 트리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건 고전적인 트리거고 여기 보면 비주얼 트리거라는 건 뭐냐? 트리거 할 때 이렇게 모양을 별도로 가니까 그림을 그려요 자기가.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모여서 요거를 건들지 않는 것만 잡아라. 네. 저걸 건들지 않는 것만 잡아라. 아니면 저걸 건드는 것만 잡아라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파형만 잡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파형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예전에는 단순하게 파형을 그냥 잡는 게 아니라 내가 불필요한 파형을 없애고 필요한 것만 잡다는지 잡는 쪽으로 이제 트리거가 변한 거죠. 자유자재로 이렇게.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본다 해서 비주얼 그리면서 한다 비주얼 트리거라는 이름이 있죠. 근데 이제 예전의 거를 보면은 이런 것들로 보시면 이제 이렇게 구형 모양으로만 표시되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표시하는 쪽으로. 그래서 고객들이 어떤 모양을 특별한 모양에 있으면 우리 삼각 그림을 그리든지 평형 4번형 그리든지 다이아몬드 그림을 그리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손쉽게 우리가 문제 있는 신호를 잡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비주얼 트리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사실 뭐 저희가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게 바로 오실로스코프인데 오실로스코프를 보시면 시리즈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BPO, MSO, 7만 뭐 CS, DX, SX 소프트웨어 프로들이 있는데 이제 보시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모델을 이 텍소노에 쓰는 모델을요. 이렇게 그걸 여러 가지 모델을 막 하지 않고요. 이게 업그레이드 새로운 모델이 나오고 업그레이드 되면은 이렇게 뒤에다가 요걸 붙여요. DX, C, A, B, C, D 다음에 DX, SX 이런 거를 붙입니다. 이게 타회사 같은 경우에는 모델명을 새로 막 붙여서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모델명의 뒤에다가 C, D 이렇게 해서 그래서 간혹가다 고객분들이 오해하시더라고요. 왜 새로운 제품이 안 나오냐? 새로운 제품이 아니라 같은 플랫폼에서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하고 안에 있는 하드웨어 플랫폼을 올리면서 그 이렇게 이름을 CD 이렇게 그런 식으로 올립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성능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개선이 돼요. 성능들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노이즈 같은 이렇게 신호를 봤을 때 노이즈가 적게 이제 신호를 깨끗하게 봐야 되는데 저 노이즈 설계를 통해서 이 장비의 그 퍼포먼스를 업그레이드 시키죠. 다음에 이제 프로브도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는 프로브들이요. 그리고 이제 아마 김광 부장이 뭐 프로브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새로운 것들은 아마 업그레이드 최신 버전을 아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부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좀 이제 아주 하이 스피드 쪽을 약간 설명드릴게요. 아무래도 최근에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뭐 5기가 10기가를 넘어서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이게 일렉 쪽도 있고 광학 쪽도 있어요. 지금 국내에서는 조금 약간 멈추는데 멈춘 이유 중에 하나가 잘 보시면 우리가 인터넷 속도가 갑자기 IT 최강국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조금 좀 좀 약간 좀 의아한 게 좀 더 IT 강국이 점점 그 퇴색되고 있어요. 지금요. 사실요. 왜냐면 인터넷 트래픽 속도나 이런 것들은 뭐 스마트폰 이런 거는 빨라졌는데 실제로 그걸 빠져나가서 전체 망, 뭐 전국망이라든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망들 자체 속도는 느려요. 딴 데보다. 그리고 진짜 데이터 센터가 별로 없어요. 데이터 센터라는 거는 내가 데이터를 어디다 하나 몰아놓고 그 안에서 내부에 처리해서 다시 보내주고 하는데 그런 센터가 큰 센터가 없거든요. 그거 뭐 메가트렌드 뭐 데이터 센터 이런 센터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걸 데이터 센터나 큰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으려거나 아니면 이거를 미국으로 보낸다거나 데이터를 굉장히 많은 양을 보내려고 할 때는 기존의 그 스피드로는 보내기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스피드가 얼마가 100GBps, 400GBps 정도로 해서 현재 나오는 뭐 우리가 10기가의 10배, 40배 이 정도 되는 높은 속도로 보내요. 그래서 짧은 거리는 일렉, 전기적 신호를 보내고요. 굉장히 먼 거리는 광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가장 높은 주파수 때는 우리가 광이나 일렉으로 가장 높은 주파수는 요새 얘기하는 거는 28.6기가 정도, 한 25기가 bps 정도 되는 거예요. 아까 왜 25기가를 왜 얘기하냐 하면 100기가를 하나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네 포트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25, 25, 25, 25 하고 네 포트 곱하기 4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100이 되는 거예요. 아까 400짜리는 100을 갖고 뭐 100 곱하기 4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50 곱하기 8을 해갖고 58, 40, 400을 보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올라가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그 28기가라든가 아니면 뭐 12.5 근데 28기가 가장 높은 거고요. 그걸 위해서는 또는 어떤 시스템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시면은 버트라는 걸 써요. 비트 에러 레이시오 테스트라고 해서 그 BRT 테스트예요.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망을 하나 깔아요. 그러면 이 망이 제대로 깔렸는가? 피지컬적으로 테스트할 때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핑을 쌓아요. 데이터를 보내요. 데이터를 받아서 들어와갖고 부산까지 갔다가 돌아온 게 제대로 내가 보낸 거하고 일치하는가 이걸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런 테스트를 하는 걸 이제 BR 테스트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이게 전반적인 최근에 적은데요. 여기 보시면 25GBps 곱하기 4라고 썼죠. 이게 이제 100G 되는 거겠죠. 100G에 되고 그리고 얘가 쏘고 받는 쪽에 그리고 여기 일렉으로 쏘고 가운데는 광으로 바꿔요. 다시 일렉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옵틱으로 썼을 때 여기 옵틱 모듈이 같이 들어간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대륙간 여기서 뭐 한국에 여기 중국에서 미국으로 한 대륙간으로 보낼 때는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코이런트 기술이라는 걸 써요. 광에다가 페이지를 넣어주는 기술을 써요. 그런 기술을 쓰는 거는 또 이런 식의 그 코이런트 광 기술 장비를 또 사용해야만이 그 제대로 신호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100기가짜리 100기가 bps짜리 광신호 측정할 수 있는 그 모듈이에요. 최근에 국내에서도 이제 실적이 굉장히 저희가 이제 두 군데 팔았죠. 올해 들어서 풀솔루션을 아까 얘기했듯이 학교하고 또 삼성에 판매가 됐습니다. 100기가죠 풀솔루션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좀 있으면 이제 100기가가 완전히 지금 이제 100기가 bps짜리가 데이터 통신이 성장기에 있고 좀 있으면 400기가 짜리가 뭐 도입기에 있어 400기가. 자, 그다음에 이제 가장 우리가 많이 보는 것 중에 이렇게 포터블형의 5000 시리즈 스코프가 있어요. 포터블형. 그래서 이런 포터블형들이 또 좀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동하기도 쉽고 바로 책상 옆에 놓고 쓰기도 쉬워서 이런 또 시장도 있고요. 보통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통 볼 때 제가 이걸 이렇게 써는 이유가 하이엔드급, 뭐 미드레인지급 이렇게 나눠집니다. 하이엔드급은 이런저런 장비가 크면서 또 그 주파수 밴드위스가 뭐 3기가 이상급, 뭐 4기가 이상급 하이엔드라고 있고 그 밑에 뭐 몇백 메가짜리 아니면 뭐 3기가 정도까지는 미드레인지급이라고 얘기해요. 그 밑에 나중에 로엔드급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보통 화면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 요즘은 방면에 보면은 요즘은 이렇게 RF 인풋이라고 해서 스펙트럼이 이 장비 안에 다 탑재가 된 것들이 나와요. 스펙트럼 나오고 오실로스코프 단자가 있고 뒤에 또 시그널 소스 단자가 있고 현재 지금 요 같은 것 경우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 또 시그널 소스를 아는데 뒤에 시그널 소스가 있어갖고 그걸 연결해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내가 여기서 보시면 사인파를 아니면 이렇게 보시면 파형을 이렇게 스퀘어파를 여기 갖고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꾸죠. 눈에 보이 바뀌죠. 이게 제너레이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믹스드 여러 개가 합쳐져 갖고 있는 거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멀티메타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멀티메타 같이 주파수나 그 전압 재는 것도 기능 같이 들어가 있는 제품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이제 아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전반적인 걸요. 전반적으로 이런 제품들이 있구나. 왜냐면 텍토닉스를 바라봤을 때 전반적 제품군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를 좀 가물가물 쓸 건데 전반적으로 이런 제품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우리가 하이엔드 쪽은 하이엔드 쪽은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걸 좀 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실제로 가장 주력되는 건 오실로스코프죠. 그 오실로스코프에 대한 용어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실로스코프의 역할이라고 했는데 잘 보시면은 저 오실로스코프는 사실 굉장히 많은 곳에 씁니다. 안 쓰는 곳이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컴퓨터, 우주항공, 원격통신, 오락, 레이더 항공기, 의료기기, 화학, 물리, 기계 이런 데서 다 쓰고 있습니다. 오실로스코프는요. 처음에 나온 거는 이런 식으로 모양이 굉장히 큰 장비가 굉장히 크죠. 미국에서 만들었다 보니까 완전 좀 쇳덩이 형태로 되어 있고요. 지금 모양이 굉장히 이렇게 심플하게 디자인적으로 우리가 좀 친근하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오실로스코프라는 게 뭐냐?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오실로스코프라니까 오실로 진동이 있는 것들을 보는 장비라고 얘기했죠. 마찬가지 여기 보시면 이렇게 폰이 있으면 이 폰에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전기적 소자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전자 소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뭐 패시브 소자, 액티브 소자, MCU, CPU라든가 아니면 EPROM이라든가 IC도 들어가 있고 또 뭐 저항도 들어있고 캐패시터도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이런 일렉트릭 신호가 지나가거든요. 그 일렉트릭 신호를 보면 신호들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보는 게 바로 이 장비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일단 이런 신호를 딱 찍으면은 이 신호가 바로 이런 식으로 화면에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신호가 보시면 앰플리튜드가 있고 주파수가 있어요. 화양 모양이 있어요. 그게 이제 벗어나게 되면은 뭐 대세로 올 때 대세가 깨지거나 아니면은 잘 전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규격이 맞는지를 보는 게 오실로스코프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오실스코프라는 거는 정기적 신호를 관찰하는 게 오실스코프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파형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파형을 보면 여러 가지 파형들을 보시면 파형들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일단은 자, 그 파형이 뭐냐, 웨이폼이라는 걸 영어로 많이 쓰죠. 웨이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뭐냐면 웨이폼이라는 거는 일단 시간이 여기서 보시면 축이 요축 이쪽 축을 S축을 시간축으로 봐요. 요 축을 전압축으로 봐요. 크기를 봐요. 그래서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는 게 오실스코프예요.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게 파형이에요. 그래서 파형들은 이렇게 우리가 벽에 껴있는 220V 신호를 보면은 이런 사인파 신호가 나와요. 그리고 이런 PC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PC에 나오는 이런 식으로 펄스파 형태로 나와요. 그리고 자동차를 보시면 자동차는 이렇게 삼각파 형태로 노이즈 형태로 파형이 나와요. 그리고 이게 화면 비디오 쪽 신호를 보시면 이렇게 컴플렉스파라고 얘기해요. 이런 파 형태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런 파 형태가 나왔고 저런 파 형태가 잘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게 오실스코프예요. 그래픽적으로. 그래서 이제 좀 이따 이제 우리 김승일 분야 설명했죠. 요렇게 요건 디지털 멀티메타 계열이에요. 멀티메타 계열의 뭐 시간 소스도 포함이 된 건데 요런 것들은 보면은 화면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이건 숫자로만 보여줘요. 이건 화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면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게 전압이 어떻게 되고 파형 모양이 어떻게 된다고. 이건 이제 숫자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용도가 조금 약간 달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실스코프라는 것은 보시면 신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여주는 게 오실스코프예요. 그래서 이쪽은 시간축이고 이쪽은 전압축이라고 해서 시간에 따른 전압의 파형의 전압의 모양을 보여주는 게 오실스코프예요. 그래서 크게 오실스코프를 보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다 보면 뭐가 있냐면 자, 밴드위스가 얼마입니까? 뭐 우리가 70기가 대역폭이 얼마다. 뭐 최근 나온 거 우리가 70기가 대역폭의 스코프를 발표했다. 70기가 대역폭은 뭡니까? 라고 하면은 70기가 대역폭을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앰프 부분을 70기가 대역폭이에요. 이거는 이제 신호의 주파수를 받아줄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까지 신호를 받아들여서 받아줄 수 있느냐. 그래서 만약에 밴드위스가 낮으면 얘가 만약에 요거 같으면 1기가 스코프거든요. 1기가 스코프는 1GHz 이상의 신호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1기가까지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 앰프 부분이 가장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AD 컨버터라는 건 뭐냐면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라는 거거든요. 요건 뭐냐면은 이 신호 들어온 거를 이런 신호가 들어왔으면 요거를 하나하나 양자화해요. 디지털화해야 돼요. 왜 디지털화를 하냐? 메모리에 집어넣어갖고 메모리에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면은 1하고 0이라는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그걸로 넣어줘야 돼. 1하고 0이라는 데이터를 메모리에 집어넣어줘요. 그걸 아주 끄집어내서 디스플레이를 하려면 1하고 0이라는 메모리에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1, 0이라는 걸 넣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AD 컨버터로 샘플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씩 짜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 아날로그적인 신호를 010이라는 걸로 해서 좌표를 만들어요. 좌표를 만들어서 그거를 메모리에 집어넣는 거죠. 여기 메모리 바로 그거죠. 메모리 집어넣었다가 그걸 다시 또 디스플레이 꺼내요. 근데 메모리 집어넣었다 뺄 때 이제 하나 아시될 게 여기에 이제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메모리에 집어넣었다가 빼게 되면 그만큼 또 이 속도가 느려져요. 뭐냐면은 넣었다가 빼는 시간이 있어요. 억세선하는 것도 있고 처리하는 것도 있고 그게 늦어져요 많이. 그래갖고 그 오실스코프가 많은 분들이 이제 학교나 이런 데 가서 하거나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교수님이 운동화 진행하는 게 있어요. 많이 접하시지 않으면. 뭐냐면은 자꾸 이거를 컴퓨터 사양으로 본다는 거죠. 메모리가 얼마입니까? 우리가 항상 저거 하잖아요. 그 휴대폰을 산다거나 스마트폰 사면 어떻게 돼요? 메모리가 얼마? 호환은 뭘 썼죠? 뭐, CPU는 뭘 썼죠?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럼 항상 보면 메모리가 얼마입니까? 뭐 이런 것들. 근데 오실스코프 기능은 메모리 기능이 아니에요. 왜? 그거는 우리가 PC일 때 얘기하는 거고 PC는 내가 화면을 보고 화형을 이렇게 보려고 할 때 메모리 얘기하고 화면에 대용량을 갖고 많은 데이터를 집어넣고 뭐 파워포인트 띄우거나 이럴 때 동영상 한 번 잡아서 이렇게 보여줄 때 메모리를 얘기하는 거고 오실스코프는 얼마나 빨리 문제 있는 신호들을 놓칠 수 있는 신호들을 잡아서 보여주느냐 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앰프라든가 앰프를 통해서 신호를 정확하게 놓칠 수 있는 신호를 잡고 올 AD 컴을 통해서 잘게 쪼개고
그거를 빨리 집어넣었다가 디스플레이에서 문제 있는 시간을 보여주기 때문에 오시로스코프하고 PC 사용적인 거는 좀 다른데. 궁금한 거 있으면 무조건 질문을 좀 해주셔야 돼요. 예. 왜냐면 또 그 궁금한 것들이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오시로스코프를 가장 볼 때 많이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는 자 화면이 있고요. 이거 보여주는 화면이 있고 수직하고 수평이 있고 트리거 쪽이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가지가. 왜냐면은 화면을 보여주는 이 디스플레이는 뭐냐면 내가 파형을 봐야 되니까. 그리고 이 수직축은 뭐냐면 이 전압축을 내가 이 전압축을 조정하는 거예요. 이게 파형을 이렇게. 이 전압 버티컬 축이라고 얘기를 하죠. 전압을 어떻게 크기를 어떻게 조정할 거냐. 그 다음에 수평축은 뭐냐? 호리젠탈 축이에요. 호리젠탈에서 내가 파형을 이렇게 옆으로 크게 놔두고 옆으로 타이밍만 조정해서 이렇게 옆으로 확대할 거냐 줄일 거냐 이걸 보는 게 바로 이 호리젠탈 축 수평축이 하는 역할이죠. 그러니까 트리거는 뭐야? 내가 트리거를 잡으면 내가 파형을 멈추는데 트리거만 내면은 제가 이렇게 올려볼게요. 트리거를 이렇게 올리면은 어떤 식으로 변하냐면 보세요. 이렇게 하면 트리거 안 잡히면 파형이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이러면 파형을 어떤 파형인지 정확히 알 수 있는지 트리거를 잡아서 파형을 이렇게 딱 고정을 해놔야만이 어느 위치에서 다 고정을 해줘야만이 우리가 그걸 파형을 보고 관찰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 그러면 오시로스코프를 볼 때 가장 중요시 봐야 되는 게 뭐냐? 중요시 봐야 되는 것들이 보통 요 네 가지 정도로 보는데 네 가지가 뭐냐면은 자 먼저 대역폭 밴드위스가 얼마냐?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 오시로스코프가 밴드위스가 얼마냐?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는 33개짜리 개발해서 발표했다. 최근에 뭐 7개짜리 발표했다. 얘기를 하죠. 그 밴드위스가 왜냐면 그게 내가 잡을 수 있는 신호 배역이거든요. 뭐 시계하면 시계까지도 잡을 수 있고 33개면 33개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50개짜리 신호가 있어요. 이걸 잡고 싶은데 33기가 스코프를 잡을 수 있냐? 그건 못 잡죠. 그럼 그보다 더 높은 밴드위스의 장비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밴드위스는 여기 보면 라인 타임으로 같이 또 같은 거예요. 밴드위스가 높으면 라인 타임이 빨라요. 요 라인 타임은 밴드위스가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샘플링 레이트가 관련되어 있죠. 아까 샘플 레이트는 뭐냐면은 아까 여기서 보시면은 AD 컨버터가 있죠. 요게 하나 역할이에요. 신호가 들어오면은 자기가 쪼개야 돼요. 디테일적으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저 AD 컨버터의 역할은 뭐냐면 레졸루션이에요. 우리가 PC 살 때 보시면 1024 곱하기 800이냐 아니면 뭐 화면에서 2000 곱하기 뭐 1800이냐 그건 2000 하면은 이쪽 호리젠탈 레졸루션이고 뭐 1800 하면 이게 버티컬 레졸루션이에요. 그게 많으면 할수록 화면이 깨끗해지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AD 컨버터가 바로 그건데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샘플러예요. 샘플링. 요게 샘플링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또 화면을 파형을 자기적인 쪼개서 또 우리가 PC에 보면 레졸루션 좋게 해서 화면을 더 깨끗하게 선명해 보여주는 것처럼 이 화면상의 파형을 자기 쪽에서 놓칠 수 있는 파형들을 덜 놓치게 해서 화면의 재현성을 좋게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기능들이 제가 써놓은 건데 이건 뭐냐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소프트웨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징할 수 있는 거예요. 요새는 보면은 뭐 코스웨어라든가 카운터라든가 리미티스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서 우리가 좀 편하게 신호를 잡아서 테스트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대역폭이라는 것은 여기 하는 것처럼 대역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냐면 우리가 신호를 잡을 수 있는 건데. 근데 여기서 보시면 대역폭 할 때 많은 분들이 의아하는 게 있어요. 왜 이 장표를 올려놨냐. 자, 33기가짜리 이 장비가 33기가짜리 밴드스라는 장비예요. 그럼 이 장비 갖고는 얼마짜리 신호를 측정하냐. 가장 기자분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33기가짜리면 요도에 33기가짜리를 왜 사용하냐 도대체. 33기가짜리 신호가 어디 있냐. 일렉으로 볼 수 있는 거. 우리가 일반 정기적 신호로 볼 수 있는 33기가짜리 어디 있냐. 위 아까 말한 USB 3.1 같은 경우도 10기가 BPS인데 10기가Hz면 33기가짜리를 왜 쓰냐 도대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그리고 또 70기가짜리도 있잖아. 70기가짜리를 왜 발표했냐. 그걸 볼 수 있는 게 뭐냐. 왜? 여기서 튀어나온
게 뭐 10기가? 15기가? 그러면 20기가 스코프면 되지. 왜 70기가 왜 만들어내냐? 여기에 보시면 답이 있어요. 여기 보면 밴드스 대역폭을 가지고 돼요. 얘가 보시면 우리가 이 스펙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얘가 33기가면요. 33기가일 때는 실제로 개인 값이 달라요. 개인 값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파형을 원래 파형이 이렇게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걸 33기가짜리 신호를 넣어갖고 얘에서 보면은 파형이 이렇게 작아져요. 이렇게 작아져요. 여기만 개인 값이 여기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100% 다 보여줄 수가 있는데 33기가짜리 신호를 넣으면 100%가 아니라 모양이 70% 정도로 작아져요. 100%하게. 그래서 33기가짜리로 측정할 수 있는 신호 대역은 33기가까지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10GHz. 거기뿐이 안 돼요. 그러면은 70기가짜리 측정할 수 있는 거는 70기가를 측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한 25기가, 30기가 정도 되는 거를 그 신호를 측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그게 좀 괴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 70개짜리 왜 발표냐? 어떻게 쓰려고? 이거 실제로 밴드위스 특성이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거하고 또 신호가 이런 펄스파하고 우리가 말하는 톱니파하고 사인파하고 펄스파가 좀 약간 달라요. 성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거는 사인파인데 그런 사인파하고 사인파하고 펄스파는 달라요. 펄스파들은 더 복잡해요. 거의 하몰 성분이 있어갖고 그 하몰 성분까지 보려고 하면은 최소한 어떤 신호에 한 3배 내지 5배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10기가 bps 신호는 10기가 bps는 실제로는 5GHz거든요. 5GHz면 거기 한 3배, 15기가짜리 이상 장비였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밴드위스 70기가 나오면 거기 나누기 한 3이나 4를 해서 나타난 그 대역이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파형을 보시면은 밴드위스가 높으면 좋은 점이 같은 신호인데 이게 밴드위스가 높을수록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신호가 변해요. 이건 똑같은 신호를 밴드위스만 다르게 해서 본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여기 하면 5기가짜리 밴드위스가 있을 것보다 10기가 따라 아니 20기가 따라 이렇게 그렇다면은 이런 식으로 밴드위스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파형이 더 원파형에 가까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대역폭은 5번째 항목이라고 했죠. 5번째 항목이라고 해서 보통 밴드위스를 보려고 할 때 어떤 보는 신호의 한 5배 이상은 봐야만이 또 신호를 제대로 볼 수가 있다. 아까 이거 상승 시간도 비슷한데 이게 실제 신호가 이런데 측정하면 이렇게 늘어져요, 파형이. 우리가 라이징 타임이라는 게 뭐냐면은 요것부터 여기까지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이렇게 안에 서 있으면 라이팅 타임이 빠르다. 누워 있으면 라이팅 타임이 느리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파수가 높은 신호일수록 라이팅 타임이 빨라요. 이게 더 많이 서요, 이게. 느린 신호일수록 이게 누워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게 빠른 신호를 측정할 때는 장비가 빠른 장비가 있어야 돼요. 밴드위스가 빠른 라이팅이 빠른 장비가. 그래야만이 실제 신호에 가깝게 보일 수가 있어요. 느린 걸 하면 이렇게 느려지게 나와요. 자, 샘플레이트죠. 샘플레이트도 보면은 최소한 2.5배. 내가 측정하는 주파수의 2.5배 내지 많게는 10배 정도 돼야 돼요. 이 얘기가 뭐냐면 샘플레이트가. 그래서 가끔씩 헷갈리는 게, 자, 이게 33기가짜리 스코프가 샘플레이트가 100기가 샘플링이에요. 얘보다 한 3배가 빨라요. 그리고 최근에 발표한 것들은 200기가 샘플링이죠. 훨씬 샘플레이트가 높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파형을 이렇게 보시면 파형을 자유하게 잘라야 되는데 이게 자르려고 하다 보면 원래 주파수보다 한 3배 내지 2.5배 내지 한 10배는 빨라야만이 정확하게 이 파형을 잘라서 화면 메모리 집어넣고 그 다시 파형을 화면에 재생했을 때 제대로 된 파형을 재생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보시겠지만은 파형을 위로나 아래로 이렇게 놓고 해산하는 개념들이 있고요. 아까 트리거라는 게 뭐냐면 트리거 안 되면 이렇게 파형이 흔들린다 이거죠. 트리거 했을 때 파형이 이런 식으로 보이게 해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가장 많이 측정하는 게 주파수. 파형은 주파수가 얼마냐. 주파수라는 거면은 일주일 동안 반복하는 신호의 수예요. 여기서 주파수 측정할 때 이렇게 반복을 한 번 하죠. 다시 원점으로 들어오죠. 요거를 측정하는 게 주파수를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을 재서 나누기 1을 하는 거예요. 1 나누기 요까지 시간을 하면은 1 나누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을 갖고 나누면 1 나누기 요까지에 우리가 만 피리어드라고 얘기하거든요. 요 값을 나누면은 주기가 돼요. 여기 주파수가 돼요. 가장 많이 생긴 주파수 주기. 이 주기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을 주기라 얘기를 하죠. 전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신호를 전압이라 얘기를 하고. 위상은 이게 보시면 여기서부터 요게 0인데 만약 이쪽으로 가면 90도 딜레이가 됐다 그래요. 그다음에 또 프로브가 있죠. 프로브에는 수동 프로브가 있고 또 액티브 프로브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R하고 C 여기 저항하고 캡으로만 되어 있는 것들을 수동 프로브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로엔드급의 대부분 미드레인지 로엔드급에 제공되는 건 다 수동 프로브라고 해요. 경보하고 가격이 얼마 안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된 모양들은 수동 프로브라 얘기를 하죠. 전류 프로브는 이거예요. 예전에 지금 쓰는 여기 쓰는 이런 전류 프로브들은 다 접촉식이에요. 근데 요거는 비접촉식이에요. 비접촉식은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에다가 그 흘러가는 전류 이런 케이블을 지금 이렇게 꼽으면 돼요. 연결하면. 이거 연결해주면 여기에서 흐르는 마그넷 필드가 형성되거든요. 우리가 전류가 흘러가면 AC 전류가 흘러가면 마그넷 필드가 형성돼요. 우리가 전자석 보시면 알겠죠? 우리가 어릴 때 국민학교 자석을 이렇게 해놓고 여기 막 뿌리면은 저기 형성되죠. 이렇게 마그넷 필드가 형성돼갖고 이렇게 한쪽으로 모여들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형성되거든요. 전자기가 형성되는 거죠. 그 전자기를 얘가 여기 안에 트랜스포머가 있어갖고 이거 감지해요. 감지해서 전류 양이 얼마인지를 얘가 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접식 전류 프로브가 있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키슬리 텍트로닉스 직원이고 키슬리 기술 지원 쪽 책임을 맡고 있는 김수길입니다. 저는 98년부터 키슬리 일을 시작했고요. 주로 기술 지원 쪽으로 했습니다. 키슬리는 먼저 텍트로닉스하고 좀 다른 점은 저희는 DC입니다. 아까 그 오실로스코프는 진동하는 신호를 측정한다고 했는데요. 저희는 플랫합니다. 일자입니다. 오실로스코프로 찍으면 이렇게 왔다 갔다 안 하고 그냥 일자로 나옵니다. 그런 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분야가 좀 다릅니다. 텍트로닉스는 이제 회로 기반 PCB나 아니면 ASIC 칩에서 어떤 신호를 측정하는 거고요. 저희는 그 회로에 들어간 그 컴포넌트 하나하나씩 측정하는 어플리케이션이고요. 또 머티리얼, 그러니까 좀 레벨이 좀 더 낮은 레벨이라고 보시면 되고 좀 더 이제 기초과학적인 그런 이제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키슬리는 1946년에 설립이 됐고 한 70년 정도 됐고요. 2010년에 저희 텍트로닉스에 의해서 인수가 됐고 지금은 이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키슬리를 짧은 시간에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세 가지 주제를 잡았는데요. 먼저 이제 키슬리는 뭐 하는 회사냐 해가지고 키슬리는 로레벨 메저먼트의 그 강자입니다. 이쪽은 아주 전문 분야예요. 그래서 로레벨이라 하면 전류, 전압, 저항, 근데 저저항인데 고저항도 알고 보면 로레벨입니다. 그래서 포함을 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용어 중에는 제가 그 따로 용어는 설명 안 하고 프레젠테이션 중에 필요한 거 용어 설명을 드리는데요. SMU라는 게 있습니다. 소스 메저 유닛인데요. 키슬리는 거의 SMU 회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가장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 이거는 이제 키슬리는 어떤 제품을 만드는가에 대한 대답이 되겠고요. 그래서 뭐 벤치 타입으로 생긴 거 모델도 굉장히 많고 그 어플리케이션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거의 월드와이드 마켓 쉐어가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그 반도체 측정 쪽으로 장비들이 있는데요. 어떤 마켓을 갖고 있는가, 반도체 또는 뭐 컨슈머 마켓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있는가, 특히 한국 위주로 이건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한국 시장에서 LED 시장 쪽에 장비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사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중에는 디스플레이 있습니다. 그 스마트폰이나 TV나 또 그 노트북 패널 만드는 회사들이 거의 저희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쪽으로는 지금 현재 사용하는 플래시나 뭐 이런 것도 있고 차세대 메모리인
PC 램, RE램, STT 램 이런 이제 메모리 측정 쪽에서 저희 장비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IoT 관련된 센서에서 전력 소모 전력 측정 이런 쪽에도 저희가 많이 측정하고 있어서 세 가지 세그먼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로레벨 말씀드리면 키스님 일반적으로는 로레벨이라고 하면 전류 같은 경우에는 1mA 이하, 그 다음에 전압도 1mA 이하, 저항도 1mΩ 이하를 이제 로레벨이라고 하는데요. 이쪽으로는 키스니가 워낙 잘 측정을 하고 퍼포먼스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저항 중에는 아까 고저항도 로레벨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메가 이상을 보통 고저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레벨은 어떤 분야에서 많이 쓰고 있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재료, 나노 머티리얼, 오게닉 또는 뭐 컴파운드, 화합물 반도체, 그 다음에 카본 베이스인데요. 뭐 탄소 나노 튜브 또는 뭐 그래핀 뭐 이런 측정을 할 때 이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고효율 소자 같은 경우에는 뭐 솔라나 퓨어셀, LED 이런 분야로도 많이 사용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이제 프리퀀시가 없다고 했는데 아까 DC라고 했는데 하이 프리퀀시 소자의 파워 측정할 때는 DC 파워 측정할 때는 저희 장비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 나노 테크놀로지 램스 쪽으로 그 소자가 굉장히 작은 거 같은 경우에도 전류가 작기 때문에 로레벨 측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장비를 보시면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레벨은 보통 전압 전류 보통 보면 뭐 수 암페아, 수 옴, 예를 들어서 배터리 전압 3.8V, 그 다음에 뭐 AC 전원 200V, 자동차 배터리 12V, 42V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핸드폰 소모 전류 같으면 뭐 밀리암페아, 수밀리암페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보통 이 범위 안에 다 들어옵니다. 밀리암페아에서 킬로까지. 그리고 일반적인 DMM 같은 경우도 이제 DMM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DMM은 디지털 멀티메터인데요. 전압, 전류, 저항을 측정할 수 있는 그 측정기입니다. 순수 측정기. 이 측정할 수 있는 범위가 대부분 밀리에서 킬로 또는 넓으면 마이크로에서 메가까지 측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 키스리 장비들은 이제 이 범위를 벗어납니다. 전류 같은 경우에는 쭉쭉 내려와가지고 밀리, 마이크로, 나노는 9승이고 마이너스 9승이고요. 마이너스 12승을 피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5승은 펜토라고 하고 18승은 아토까지인데 보통 15승 정도까지 찍습니다. 마이너스 15승까지. 전류 같은 경우에 그러면 1펜토 암페아라는 전류는 1초에 전자가 한 개가 안 지나갑니다. 그 정도로 되게 미세한 전류인데 그걸 이제 측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압 같은 경우에는 그 여기 보시면 이제 또 용어가 새로운 게 나오는데요. 일렉트로메타라고 나옵니다. 일렉트로메타는 일렉트릭 차지를 측정하는 겁니다. 쿨롬으로 나오는 값이고 그 쿨롬을 측정할 뿐 아니라 쿨롬하고 전류하고는 또 바로 직접적인 상관관계 식이 있어서 쿨롬을 측정하게 되면 전류가 바로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류 측정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피코암메타는 피코암페어까지 측정을 할 수 있다고 해서 피코암페어메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비들이 있고 전류 같은 경우에는 전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나노볼트 메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압은 사실 여기까지 내려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측정 이 맥스가 이제 9승 정도 나노까지 측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전류를 보시면은 좀 전에 전류 많이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인 DMM, 일반적인 측정기로 마이크로 암페어 정도 커버를 하는데 저희 이제 일렉트로메타, 쿨롬 및 그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장비 모델들은 보시면 15승, 아까 펜터가 15승이었는데요. 15승 이하까지 내려옵니다. 이런 건 평소에 잘 보기가 힘든 단위인데요. 저희 이제 로레벨 측정하는 쪽에서는 머티리얼이나 반도체 측정하시는 분들은 주로 여기서 측정해요. 피코에서 나노, 마이크로 암페어면 저희 이제 로레벨에서는 이제 홍수 레벨입니다. 전류가 굉장히 큰 전류입니다. 보통 여기서 측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커버하는 장비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일렉트로메타 같으면 이제 키슬리가 1946년에 처음 이제 설립돼서 처음 만든 제품이 일렉트로메타입니다. 좀 상징적인 제품이고 로레벨 측정의 이제 어떤 상징의 개념을 갖고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
그다음에 전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 한 개 정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9승 정도까지 나노 레벨까지 나노볼트까지 이제 측정이 되는 장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항 같은 경우에는 저항은 위 아래가 다 로 레벨입니다. 왜냐면은 아래쪽은 저항 이제 아래쪽 부분은 저 전압을 측정을 해야 되고요. 고저항 같은 경우에는 저 전류를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양쪽이 다 바이폴라로 저전류, 저전압이 필요해서 다 로 레벨이 됩니다. 그 관련된 장비들은 이런 것들이 있고, 네. 보통 전압이 높은 부분도 보통 메가 정도까지 주로 보셨을 텐데, 뭐 기가옴, 12승이 이제 테라인데요. 테라옴, 15승은 이제 페타옴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 단위를 써서 여기까지 측정을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아까 나온 장비들인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SMU 바로 넘어오겠습니다. SMU는 저희가 아까 말씀 소스 메저 유닛이 되겠고요. 그 DMM이 이제 메저라고 하면 소스는 이제 파워 서플라이처럼 전압이나 전류를 이제 주는 겁니다. 소싱하는 건데요. 장비가 소싱하고 메저를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SMU라고 이름을 하고 있고요. 그 대부분 그 SMU 장비만 있으면 뭐 컴포넌트 테스트, 로레벨 또는 머티리얼 테스트에 다 가능합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뭐 LED, 그다음에 뭐 고분자, 그다음에 반도체 이제 트랜지스터 나왔는데요. 트랜지스터, 반도체, 그다음에 머티리얼 쪽에 뭐 여기 지금 아마 CNT 나노튜브 같은데요. 나노튜브, 솔라, 네, 그다음에 컴포넌트 이런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키슬리는 바이 소스메타 컴퍼니입니다. 그 소스메타 관련된 그 특허나 페이퍼에 5,000번 이상 저희 장비가 회사 이름과 장비가 그냥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은 2010년도에 그 영국의 그 그래핀 분야로 노벨상을 타신 분이 있는데요. 무슨 대학교에 이런 분이 타셨는데 저희 이제 키슬리 제품 소스메타를 측정해가지고 논문을 썼다 해가지고 구글에도 서칭이 되고 이제 그러는데요. 이분이 아마 노벨상 타신 분이고 저희 이분은 이제 키슬리 본사 직원인데요. 저희하고 늘 같이 일하는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소스메타는 뭐냐 그러면 SNU라는 건 뭐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데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린 측정기 DMM에다가 이제 파워 서플라이, 아주 정밀 파워 서플라이가 이렇게 같이 결합된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 물론 이제 뭐 속도나 다른 특성이나 측정 범위가 이거나 이 장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넓고 이제 또 정밀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보시면 기본 그 구조는 이렇습니다. 소스메타는 전압 소스, 전류 소스, 전압 측정, 전류 측정. 보통 DMM은 이 두 가지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고, 파워 서플라이는 이 두 가지가 포함된 건데요. 이렇게 합쳐져 있고 유기적으로 네 가지 펑션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상 정기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데는 이 소스메타만 있으면 다 됩니다.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그냥 2400계열하고 2600계열하고만 말씀드릴게요. 2400계열은 보통 연구실이나 대학 연구실이나 기업체 그 분석실에서 그냥 단순하게 심플하게 사용하는 그런 개념이고, 2600이라는 모델은 양산입니다. 공장에서 쓰는데 이런 제품은 보통 양산에서 뭐 수백 대, 심지어 수천 대 뭐 이렇게 사용합니다. 대량으로. 특징은 뭐냐면 이제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양산이 아주 적합한 이제 제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좀 전에 이 그림인데요. 그 소스메타 중에 2400계열의 소스메타는 좀 특징이 최근에 나온 제품이긴 한데 나중에 김병국 부장님 잠깐 언급하실 것 같기도 한데요. 터치 스크린입니다. 여기 있는데요. 이따가 데모할 때 잠깐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꼭 스마트폰처럼 이렇게 확대도 되고 아이콘도 있고, 아까 숫자만 나온다 그랬는데 그래프도 나옵니다. 심하면. 그 다음에 같은 SM인데요. 이렇게 아이콘도 있고, 스크린을 터치하면 이제 모드가 바뀔 수가 있고, 그래프도 동시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이제 분석실이나 학교 연구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제품이 아까 2600 계열인데요. 이 제품은 인베디드 시스템입니다. 보통 저희 계측기는 워낙 저가기 때문에 키스리 제품은 저가기 때문에 PC가 없어요. 윈도우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측정한 값만 표시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최근에 나온 SMU들은 인베디드 OS가 리얼타임 OS가 들어가 있고 보통 속도 때문에 결국은 통신을 하면 이렇게 통신 속도마저 느려서 아예 그냥 프로그램을 장비 안에 심어가지고 한 번에 이제 처리하는 그런 쪽에 굉장히 장점이 있어가지고 그 경쟁사 대비 또는 고객들이 굉장히 이걸 선호합니다. 이제 LED 마켓으로 이제 넘어오겠습니다. 되게 빨리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LED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LED 시장이 갑자기 커졌다. 지금은 한국은 조금 주춤하긴 하는데 그 심지어 가로등도 다 LED 바뀌고 조명도 LED로 바뀌고 대부분 LED 시장이 갑자기 커졌는데요. 한국에서 생산하는 LED는 거의 70%저 키스리로 측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메이저 그 LED 업체들이 전부 키스리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까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데요. 속도와 정밀도가 이런 제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장비에 내장을 시켜가지고 그냥 트리거를 주면 트리거도 나왔는데 트리거를 주면 측정이 다 끝나고 결과가 바로 넘어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LCD 같은 경우에요. 또 LCD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한국 시장에 국한돼서 말씀드리면 LCD가 중국이 최근에 이제 막 커지고 있는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두 회사가 LED 그 디스플레이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큰 회사가 대기업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들이 거의 키스리 제품만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갖고 계신 스마트폰, 그 다음에 노트북, TV 안에 반도체가 한 개씩 붙어 있는데요. 그거 대부분 키스리 제품을 쓰고 있어요. 설명을 드리면 그 LCD 구조는 물론 이제 디스플레이가 LCD도 있고 OLED도 있고 옥사이드도 있고 그러는데요. LCD를 대충 설명드리면 이제 LCD가 이제 크리스탈이라고 중간 부분에 있고 뒤에 백라이트가 있고 반대쪽에 이제 스크린이 있는데요. 결국은 그 백라이트에 있는 빛을 앞쪽까지 전달했다가 또 막았다가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요.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평광이 빛의 방향이 이쪽 방향하고 이쪽 방향하고 90도 방향으로 이렇게 틀어져 있고요. 만약에 액정이 이렇게 세워져 있을 때는 노멀한 상태는 빛이 투과를 안 합니다. 그래서 검은색이 되고 근데 여기다가 전압을 인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액정이 이렇게 누워갖고 이렇게 트위스트 돼가지고요. 빛이 이렇게 이 방향으로 들어가서 이 액정 방향으로 빛이 이렇게 트위스트, 빛이 투과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밝은 색이 나타나요. 이게 기본 원리가 되는데 여기 결국은 전압을 인가하게 되는데요. 이 전압을 제어하는 게 반도체로 제어를 합니다. 온오프 그 다음 그림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각 셀마다 셀이 이제 RGB 셀이 있는데 RGB 세 가지 셀을 하나의 픽셀로 보고 있습니다. 그 각 픽셀마다 그 드라이빙 IC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앞부분에 이제 컬러 필터가 있어가지고 각 셀이 있는데 RGB가 있고요. 만약에 빨간색으로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G하고 그린하고 블루를 오프하고 동작을 안 하고 R만 동작시키면 빨간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각각에 있는 반도체를 온오프 시켜가지고 색깔 표현을 하는 게 이제 디스플레이 LCD가 되겠는데요. 여기 있는 이 소자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입니다. 이 소자를 싱글 소자를 이제 키스리 제품으로 측정하게 되는데요. 그 모바일이나 뭐 그 대형 TV나 양사가 대부분 저희 제품 쓰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저희가 매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이제 S530이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 제품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양산에서 대량으로 측정하기 위한 그 웨이퍼 측정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쪽은 그 장점이 이제 뭐 하이파워나 최근에 나온 하이파워 소자 그런 소자에 특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제품은 그 4200이라는 제품인데요. 그냥 크기는 한 이 정도 되는데 그 반도체 중에 이제 메모리 측정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 장비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뭐 그 차세대 메모리, 뭐 ReRAM이나 STP, MRAM 계열의 그 펄스 기능도 있고 SMU뿐만 아니라 그
펄스도 있고 뭐 CV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메모리 측정하는 데 필요한 그런 디바이스들이 장착된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많이 개발되고 배터리로 그 구동하는 소자들이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소모 전류가 이제 측정하는 게 핵심 이슈입니다. 그래서 결국 전압을 얼마를 줬을 때 전류가 얼마나 흘러서 이 소모 전류를 최대한 최소화하느냐 이제 그걸 이제 측정할 때 이제 저희 제품을 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그 DUT를 핸드폰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핸드폰을 만약에 뭐 배터리로 구동을 하고 있는데 이 배터리 대신에 그 저희 뭐 파워 서플라이를 또 이제 전압을 인가해서 이 핸드폰이 얼마나 그 소모를 하고 있는지 전류를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꺼놨을 때 슬립됐을 때는 전류가 마이크로 암페어 레벨을 흐르고 실제로 핸드폰은 보니까 이제 스탠바이 상태가 되면 수 미리암페어 정도가 흐르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통신할 때 전화 통신하거나 동영상 플레이할 때는 전류가 수백 미리암페어까지 흘러요. 그래서 이게 이제 리얼타임으로 그 전류가 모니터링이 되고 이 정도 그 전력을 소모하는구나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